한국이 뭐라고 이렇게 나대는 거야. 그깟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다면 얼마나 뛰어나다고. 여기 한 일본인 여성 군인이 아직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려면 멀었다며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한국의 이 영상을 보자마자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영상을 보고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토라고 하고 후쿠오카의 서부 방면대에서 자위대 대위로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집안 이름이 무거운 책임을 지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로 하진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과 침묵,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가꾸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의 군복은 늘 구김 하나 없이 팽팽했고 신발은 반짝거릴 정도로 닦여 있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히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죠. 자위대 장교로서 그분은 저에게도 그 이상을 기대하셨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은 적은 없었지만 마치 늘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잡고 아버지가 가슴에 배지를 하나하나 단정하게 다는 모습을 바라봤죠. 아버지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계산된 듯 했어요. 거울 앞에 서 계신 아버지를 보면 그분은 더 이상 그냥 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책임과 명예의 상징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고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이 갑자기 쪼그라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단단한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 유일하게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가볍고 음악처럼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그런데 어머니가 없으니 모든 게 차가워졌어요. 벽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아버지의 눈빛은 더 멀어 보였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어머니가 남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강해지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9살이었어요. 학교가 저희 피난처가 됐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잔인함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 외모를 두고 반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너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그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이 왜 나쁜 말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한번 저에게 제가 어머니의 눈을 닮았다고 하셨어요. 크고 둥글며 살짝 올라간 모양이라고요. 저는 그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제 외모를 가지고 한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등인간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일본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아버지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미나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격했어요. 넌 그 이상으로 강하니까. 하지만 저는 강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놀림은 곧 소문으로 변했고 그 소문은 상처처럼 곪아갔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진짜로 죽지 않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말했어요. 우리를 부끄러워했다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들은 제 마음속에 박혔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연결시키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한국은 제가 싫어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향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 말할 때면 경멸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눈에는 일본이 항상 우위에 있는 나라였죠.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발전했으며 더 우수했어요. 그것이 늘 그래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말은 제가 느끼는 쓴 감정을 더 키웠고 한국은 업신여겨야 할 경쟁자로 쉽게 여겨졌어요. 그러다 한 번은 그럼에도 주변 친구들의 괴롭힘에 너무 힘이 들어 아버지께 털어놓았죠. 모든 화살들이 나에게 날아왔고 지금의 나는 그 화살을 방어할 힘도 쳐낼 자신도 없다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도 이제는 저의 의견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려 했어요. 아버지의 결정은 이곳 도쿄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저희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아버지도 자신의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힘들어하셨다고 도쿄를 떠나는 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셨죠. 도쿄를 떠난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이 후쿠오카에서 긴 시간을 함께했고 다행스럽게도 점차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늘 시련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의 건강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무술을 배우라고 강요하셨죠. 가라테, 검도, 그리고 아이키도. 아버지는 그것이 저에게 규율을 가르쳐 줄 것이며 저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내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주는 통제감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겨루기를 하거나 카타를 연습할 때면 저는 놀림이나 기대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저 움직이고 제 몸의 리듬과 에너지를 흐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게 저희 도피처가 되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죠. 물론 제 신체적인 힘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죠. 수군거림에도 곁눈질에도 반응하지 않게 됐어요. 아버지처럼 차갑고 거리감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가면일 뿐이라는 걸요. 제 안엔 여전히 남들이 던진 말들에 아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평소에 제 마음가짐이라면 갖지 않을 마음이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쿄를 떠난 마당에 이곳 후쿠오카에서 나는 어떻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도쿄에 있을 때는 이런 어른스러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며칠을 같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늘 제가 존경하던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자위대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죠. 나라에 도움이 될 내 자신을 상상만 해도 설레고 기뻤죠. 이 설렘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 그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성인이 되면 자위대에 지원해 보려고요. 아빠 생각은 어때요?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남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자위대에 지원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를 다시 감정을 담아 설득하셨죠. 미나토, 아빠가 어떻게 이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줄 아니? 아버지는 다시 말을 하셨죠. 아빠는 이제 너마저 위험해지는 게 싫어. 이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미나토 내가 아빠 곁에 있기 때문이야. 정말 기특한 생각이지만 아빠는 그저 반대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아빠, 저는 누구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요. 그렇게 살아왔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저는 존경스럽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가 걸어온 길을 함께 걷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제 말에 아버지는 제 의견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미나토, 꼭 누군가에게 있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주렴 하고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윽고 저는 어엿한 후쿠오카 서부 방면대 소속의 자위대 일원이 되었죠. 그날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쁘고 설렜거든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에너지가 넘쳐났죠. 그 덕에 저는 또래들이나 동기들보다 상부로부터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대위라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실로 들어섰고 창문으로 새벽의 첫 빛이 들어오며 공기가 맑고 차가웠습니다. 바깥 도시는 희미하게 웅성거렸지만 이곳 훈련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항상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몸과 마음이 오랜 훈련을 통해 다져진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익숙한 훈련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정확했고 근육은 망설임 없이 반응했습니다. 가라테, 검도, 아이키도의 모두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저 무술이 아니었어요. 저의 방패이자 검이었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무술들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평소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젯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상 때문이었죠. 아직도 그 영상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그들의 새로운 미사일 기술,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처음에는 웃었어요. 당연히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우리보다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니까요. 우리의 군대는 최고였고 가장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늘 지배적인 힘이었어요.
하지만 영상을 더 볼수록 어쩌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나무로 된 연습검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손잡이가 나를 현실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현무호는 우리의 것과 맞먹는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했죠. 그저 눈요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때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같은 속도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발걸음으로 움직이셨죠.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늘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셨죠. 미나토, 아버지는 조용히 부르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게 눈을 고정한 채 보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자세를 잡고 공중을 향해 깨끗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화는 저희가 자주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행동으로 소통했습니다. 훈련하는 방식, 스파링할 때 서로 동작이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저희의 대화였죠. 하지만 이번 대화는 훈련과는 무관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동작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아버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영상 때문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봤구나. 물론 봤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이 우리를 앞선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들이 더 커 보이려고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 속이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실망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은 실망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미나토,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 사실, 그건 이미 벌어지고 있어. 땅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저는 눈을 몇 번 깜박이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우월함을 항상 굳게 믿으셨던 아버지가 우리를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인생을 걸고 쌓아 온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제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지 못했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자만했어. 아버지는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취에 너무 의지했고 우리가 무적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한국도 그랬어.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군사력에 투자했어. 반면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최고라고 믿고 안주했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죠. 그 영상, 통계, 분석 all of it. 한국은 우리를 따라잡았고 일부에서는 우리를 능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리더였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는 결연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전에 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적응해야 해. 아버지는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어. 미나토,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뒤처질 뿐이야.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할 때야. 그 말이 제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고요? 제가 수년간 열등한 민족이라고 배워왔고 본능적으로 경멸했던 나라와요? 말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강하고 확신에 차 있던 아버지. 이제 저는 그분에게서 전에 보지 못한 취약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무적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죠. 그 사실이 저를 때린 주먹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미나토. 그리고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일본은 항상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강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 때가 된 거죠. 변화가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그 변화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마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그곳에 서서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보며 이것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일본에게도 미래는 과거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사무실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아버지의 말로 가득 찼죠. 일본이 제가 항상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우리나라가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말이 되는 걸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벼운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저도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어요. 책상에 놓인 스탠드 불빛이 방 안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제가 국방의 날 자료로 준비하던 서류들은 책상 한쪽에 잊힌 채 놓여 있었어요. 제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손에 매달린 것 같았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그 불편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틀렸다고,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고, 한국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눈앞에 놓인 사실들은 너무 명확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고 차갑고 냉정했죠. 답답함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에서 거칠게 긁히는 소리가 크게 났죠. 답답했어요. 작은 아파트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고 벽이 저를 죄어오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걸쳐놨던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했어요. 후쿠오카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모습이 저에게 자부심을 줬을 거예요. 제 고향, 제 나라, 강하고 흔들림 없는 나라.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제가 항상 일본의 경쟁자로만 봐왔던 그 나라가 더 이상 뒤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끌려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어요. 생각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떠돌았고 대부분의 거리는 이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만이 집으로 가는 길이거나 늦은 밤에 보리를 마치어 서두르고 있었죠. 그들을 보며 조금 부러웠어요. 그들의 머릿속은 저처럼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아파트 근처의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조용했고 나무들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잎사귀들이 사르르 소리를 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희미하게 도시의 불빛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었죠. 한숨을 쉬며 저도 그 별들처럼 작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우리가 언제 한국에게 추월당한 걸까?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떠돌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화와 슬픔이 뒤섞인 마음속을 갉아먹는 씁쓸함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저는 오랫동안 일본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믿고 살았어요. 그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 아버지의 눈에서 본 그 슬픔, 일본의 강함을 믿으며 살아온 한 남자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느끼는 피로였죠. 이건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재킷의 거친 천이 손바닥에 닿는 게 느껴졌지만 힘이 들어갔죠. 무력하게 느껴지는 게 싫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맞았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강하게 남으려면 적응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제가 한 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요. 그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성장했어요.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최고라고 믿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바람이 더 세게 불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씨름하고 있었죠. 우리가 정말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항상 독립성과 강함을 자랑스러워해온 나라가 예전의 경쟁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 없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뒤처질 거예요. 그 생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저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결단력이었죠.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도 그 변화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요.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결심이 굳어졌어요.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강하게 나아가는 법이었죠. 어려움에 맞서는 법이요. 이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이제 한국을 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을 동료로 바라봐야 할 때예요.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면 두 나라 모두 더 높이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죠. 아직 앞에는 많은 불확실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길을 잃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목적이 생겼어요. 일본의 미래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시계를 흘끗 봤어요. 시간이 늦었지만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어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계획해야 할 것도 많았죠.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내일은 새로운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함께 서 있는 길이요. 그 생각은 낯설고 불편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큰 강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샵샵샵 내장 새로운 시각. 며칠 동안 아버지와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반복될수록 그 진실을 외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리더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생각은 한때 말도 안 되고 거의 모욕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차가운 사실 앞에서 그걸 마주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후쿠오카의 조용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평온했고 높이 솟은 건물들이 저녁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다의 익숙한 향이 공기 중에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의 우위, 군사력과 기술에서의 우월함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게 다 허약해 보였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항구 옆 벤치에 앉아 배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물결은 잔잔했고 저문은 태양빛 아래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각은 다시 어머니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기 뿌리를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야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모든 걸 다시 생각해보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믿음을 도전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실까요? 하늘이 어두워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도시, 바다, 그리고 저물어가는 빛이 제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저도 한 부분이 되려면 저도 적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존심이 저를 더 이상 붙잡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한국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 며칠 전 저를 크게 흔들었던 그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한국군의 군사력이 여전히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예전처럼 분노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자리를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컴퓨터에 빈 문서를 열고 제 생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어가 천천히 떠올랐지만 곧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왔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유하는 이익과 도전 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함께 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했어요.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워야 했어요. 저는 공동 군사훈련, 기술 교류, 그리고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의 빠른 발전에서 배울 수 있고 그 대가로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는 분야에서 우리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자존심을 버리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국수주의적 시각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자위대에서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줄까요? 상사들이 이걸 약점으로 볼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을 털어내고 마음을 굳혔어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다 쓰고 나서 저는 제안을 상관에게 보냈어요.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고 잘못된 걸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나섰나? 너무 야심찬 계획이었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결과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거의 희망을 잃어가던 중에 회의에 참석하라는 호출을 받았어요. 상관인 사이토 대령이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나토, 사이토 대령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제안을 읽어봤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흥미롭더군. 그는 계속해서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어. 너는 항상 일본의 독립성,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잖아.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저는 여전히 일본의 힘을 믿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힘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고도 믿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지.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저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가 덧붙였어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국과 가까이서 협력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역사는 복잡하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뿐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느냐 아니면 잠재적 협력자로 보느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이토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미나토, 내가 제안한 건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이건 시간이 걸릴 거고 인기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군. 제 심장은 흥분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 그는 제게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고려할 것이라는 뜻이다. 다음 전략회의에서 이걸 논의해보겠다. 하지만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아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떠나며 저는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아직 승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앞에 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의 미래는 오래된 경쟁을 붙들고 있는데 있지 않았어요.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데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 변화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